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장 날리고 남편과 갈라서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부부 생활을 이어간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모든 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정신적으로 저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건강상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마저도 곁을 떠나시니 그 충격은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엄마 출산 소식에 제 얼굴을 보려고 급하게 오시던 도중 사고로 제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입이 닳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병이란 엄마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에게 하셨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장암 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시곤 제 손을 놓으셨고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말로는 위로라고 하셨지만 시모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알아보신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처분하라고 계속 보채셨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시모의 눈빛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시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뛴 거 아니? 부동산 거래 보니까 몇 개 매물 나왔던 거 바로 팔렸더만. 어차피 그 집 처분할 건데 뜸들일 필요가 뭐가 있니? 부동산 시장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아파트도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메이커 아파트라서 거래율도 좋더구만. 내가 물어봤는데 10억이 최대 맥심일 것 같다고,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이 최대치라고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 처분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유산인데 바로 처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영양가 없는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 공돈으로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서둘러 처분하고 4억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니? 네가 먼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파트 시세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먹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말로는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지만 어머님 목적은 저희 엄마 아파트 처분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4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처분할 마음 없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말만 가족이지. 결국 돈 얘기 나오면 등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휴, 그만 포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용돈으로 생기게 될 4억 그거 노후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 시미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싫다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돈 재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도 옆에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4억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나 봐.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잖아. 꼴랑 4억 때문에 가족들과 등 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일 시키기 전날에 항상 전화하셨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다음날 음식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저번 명절 때 당신 생각 안 나? 잠깐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 샀다가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잠깐 동네 마트 왔다고 했다가 노발대발 하셔서 난리 났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아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를 일 시키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를 아낀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도록 하마. 어차피 공돈인데 의미 있게 쓰면 좋으니까 했던 말이다.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모의 말을 거들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해 준 뒤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4억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차에 4억 노후자금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야? 그 돈이 당신 집안 돈이야? 말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 보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쪼잔하게 자꾸 이럴래? 같이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번에도 다를 건 전혀 없었고,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어. 우리 결혼 생활한 지 5년이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는 이제 3살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유산인데 어머님이 본인 것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당신이 옆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사시던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장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돈도 많은데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될 4억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좀 달라는 건데 그거 싫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만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 돈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각자 지낼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더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분노를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남편의 모습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4억을 준다 해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남은 돈을 시모는 더 얻어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테고 결국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건 뻔했기 때문에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시고 평소에는 제 얼굴만 보셔도 괄시하셨으면서 시모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만 저를 이용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엄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연락도 없게 되자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생각만 앞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왔다. 사돈이 세상을 떠나서 요 근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장어즙인데 이게 기력 회복하는 데는 특효라더라. 유명한 곳에서 진하게 내린 거니까 한 포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을 위해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가 주신 장어즙부터 일단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나 지금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 더 부담스럽고 적응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하나는 외롭다고 둘째도 가지길 원했었잖아. 내 입장은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거였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둘째 계획도 세울 테니까 그만 기분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지우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육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둘째까지 낳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를 가지자고 했던 건 지우 낳고 1년 뒤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둘째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동안 벌써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거 아니?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장어집까지 내려서 찾아왔겠니? 내 아들이 베네 쪼고리까지 사와서 네가 원하는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까지 했겠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분위기 탔을 때 빨리 처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굴러 들어온 돈을 왜 다 걷어 차려 하는 건데? 이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을 처분하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던 세월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집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 추억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날려먹겠다고?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애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추억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저 들어온 돈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시세 차이가 얻지도 못하겠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당장 처분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부동산에 가려고 했죠.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시모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몸이 들려 버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난리를 치면서 발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고 제 발 뒤꿈치에 얼굴을 맞게 된 남편은 바닥을 뒹굴면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신고해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주민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서 코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보단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죠. 이미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아 틈 사이로 들리던 대화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네요. 이러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익도 받지 못할까봐 내 속이 요즘 말이 아니다. 올랐을 때 처분해야지.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한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깟 추억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지우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 집은 저희 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걸로 분해를 해야 돼서 결국 손해는 저만 보게 된다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왜 없어? 형은 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서 장남 역할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결정적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어차피 형수님, 이제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잖아? 친척도 없는데 누가 형수님을 찾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못해? 형이 형수를 처리하라는 말이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형수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할 거면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형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수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족한테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원래 계획이 형수가 아파트 처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생긴 4억을 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대놓고 신혼집 하나 해주려 한다면 주지 않을까봐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라고 조금은 불쌍한 척해서 설득시키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면 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형수님 처리해. 그리고 형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지우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바로 결정은 못 내릴 것 같다. 아이요, 그렇게 마음이 물러 터져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장남이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걔야 내가 알아서 고아원에 보내도록 하마. 새 출발하는데 애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 요즘 누가 애 딸린 남자를 만나겠어?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만 내도록 하자. 그럼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혼자지만 우리는 딸린 입이 몇 개니? 너희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막내 아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으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짊어질게요.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10억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효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뭘 어떻게 한다고? 교통사고로 나를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희들이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역겹다 못해 토할 것 같다. 당신은 나랑 함께한 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날 뻔했었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거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버려.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지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처분하고 4억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 좋게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서둘러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4억 넘겨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아, 형, 뭐하고 있어? 이러다 경찰 오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밀면 끝인 거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형은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품에 지우를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여기서 밀어낼 생각인 거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비명을 지르면 옆집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저를 강하게 들어 올리려 했어요. 안간힘을 쓰자 남편 혼자서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몸이 들려서 아이와 함께 난간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 주민분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동생을 제압했고, 뒤이어 경찰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하마터면 저와 제 아이는 2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 짜내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에 있는 시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2 모자가 웃고 떠들며 먹던 술상을 엎어버린 뒤 효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남편한테 받으라며 시모 얼굴에 이혼장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 연행이 되고 있는 남편과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징역을 살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녹음과 저를 해하려 했다는 모든 상황이 전부 인정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 식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 인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졌어야 처벌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그 인간들이 저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해를 가할까봐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려 했던 그 인간들이 2번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이 처음 겪게 된 일이라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만나고 잘생긴 아들 둘을 낳아 키우면서 능력 좋은 남편 때문에 부족함 없이 여태껏 잘 살아왔었습니다. 항상 무난했던 제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고 온 가족 눈에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아픈 기억을 남긴 채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걸까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잃어야 하는 것도 많고 뺏기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밀어내야 하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야만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의 탐욕은 죽기 전까지 떨어지지 않는 족쇄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저희한테 항상 그래요. 우리처럼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 말을 듣는 저희는 이렇게 말하죠. 가진 만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잃는 게 많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얻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지만 차라리 모든 걸 잃고 돈이나 펑펑 쓰며 살다 이 세상 떠났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정말 많이 힘들고 뉴스에서 보면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보다 부족한 분들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합니다. 그 돈이 정말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가는 건지 그건 저희도 알지 못하지만 남편은 항상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꾸준하게 기부를 했습니다. 버는 만큼 나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런 행동들을 봐오며 자라온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며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래도 아이들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머리도 커지잖아요. 서로 은근히 경쟁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지는 걸 싫어했고 사이 좋았던 형제는 결국 등을 돌리는 경우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은 젊을 때라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예상과 전혀 빗나가고 말았어요. 커가면 커갈수록 서로 말도 안 하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어받으려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각자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왔고 첫째 아들이 먼저 결혼하라며 허락하게 되면서 둘째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둘째는 자연스럽게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 밑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남편 밑에서 열심히 일을 배웠죠. 그런데 남편은 둘째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어 했어요. 승부욕은 첫째가 많았지만
머리는 둘째가 훨씬 좋았거든요. 대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워낙 불같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남편은 가능하면 공평하게 둘 다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었고, 그런 결정을 첫째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었고,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지방 출장을 6개월 정도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괜찮은 여자를 만났다며 다짜고짜 저희에게 인사를 시키려고 데려왔고 결혼하겠다며 아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뭐? 결혼? 갑자기?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제가 지금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정말 많은 힘이 되어줬어요. 앞으로 제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라고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는 한다만 결혼을 하겠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단다. 오늘 처음 얼굴 보여준다고 나름 신경 써서 온 사람 옆에 놓고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너는 6개월을 봐오면서 정말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아빠는 다르단다. 둘째야 어차피 처음부터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고 나한테 얘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 거고 너는 처음부터 내 밑에서 후계자로 교육을 받고 있었잖니. 그런데 아직 해야 할 것도 많고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결혼을 한다는 건 아빠로서가 하는 말이 아닌 회장으로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결혼 얘기는 여기에서 접고 나중에 얘기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하게 알아들었다 생각하고 나는 먼저 일어나마. 그럼 아가씨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조심히 돌아가요. 남편은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는 성격이 아니라서 결혼에 대해 반대한 이후 절대로 허락해줄 마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 말대로 아직은 결혼을 한다는 게 이르다고 생각했고 완전히 자리 잡히고 후계자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하라고 얘기했지만 첫째는 자기 아빠의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제가 하는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있다가 둘은 금방 자리를 비웠고 그제서야 둘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자기도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자기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달랐어요. 둘째 마음 이해하지만 첫째는 후계자로 회사 직원분들이 인정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라 상당한 부분들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6개월 만나고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지만 첫째는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저와 남편은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대화도 나눠보고 말하는 거 보면 인성도 바른 착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제 아들이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간을 미루고 싶었던 것 뿐이었죠. 자리 잡히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를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처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아들의 계속되는 설득 끝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 허락을 해주게 되었네요. 자기는 뒤에서 챙겨주는 배우자가 있으면 훨씬 능률도 오르고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집안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는 그래도 며느리가 잘 사는 집안이었고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가 데려온 며느리는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팠죠.
일단 회사에서 직원분들의 시선이 제일 문제였어요. 회장 아들이 능력도 없는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며 인생 막 나간다고 안 좋은 방향으로 떠돌았으니까요. 예상했던 일이었고 그건 모두 남편과 아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묵묵하게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제 아들 뒤를 봐줬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그래도 좋은 영향을 받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 믿고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큰 며느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에 도끼가 너무 심하다며 욕심이 많은 것 같다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해를 입을 수도 있는 눈빛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 또한 사그라들었어요. 저희 집안에 워낙 잘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주말에 모두가 둘러앉은 식사 자리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는 게 보였고 아무래도 후계자 자리를 두고 서로가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둘째는 욕심이 없었지만 남편은 둘째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아버님, 회사 경영권은 그래도 저희 남편이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경험을 봐왔을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고 임원들도 일적인 면에서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에 반해 서방님은 그냥 뒤에서 보조만 해주는 역할이라 회사에 대한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갖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올해 경영권에 대한 후계자 자리를 저희 남편에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건 아버님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죠. 이번 달에 하던 올해 안에 하던 그런 걸 왜 아버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나세요? 무르르듯 열심히 하다 보면 아버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욕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아버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이 회사의 경영권이 저희에게도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할 거니까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없이 자란 사람들이 욕심도 많다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다른 약속도 잡혀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첫째 며느리가 기분이 나빴는지 손을 부들부들거렸고 그런 모습을 남편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영권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큰 첫째 며느리가 대놓고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둘째 며느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행동으로 느껴진 것 같았어요. 저도 이번에는 첫째 며느리가 지나친 느낌이 들긴 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던 둘째 아들도 생각이 달라진 건지 회사에서 눈에 띄게 열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저와 단둘이 대화할 때 누가 후계자가 되던 자신의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라며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의 말에 안심이 되었고 큰 문제 없이 서로 이해하고 형제지간 잘 지내면서 회사를 이끌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회사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사고가 나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나게 되었고 급하게 수술실에 오른 남편은 안면 마비와 상반신이 불구가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남편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회복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믿을 수 없는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고 회사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다음 후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남편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언제 깨어날지 모를 남편을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었죠. 결국 임원들 결정으로 인해 후계자가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투표 결과 큰아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정권을 가지게 된 큰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직원들을 능률 부족으로 퇴사를 시켰고 회사에는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에 따른 불만도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반대 세력이 생기게 되면서 회사 전체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영재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만 경영권이 너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예고 없이 직원들을 퇴사시킨다는 건 너희 아버지도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할 것 같다. 나는 회사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니? 내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찾아올 정도면 지금 영재 네가 운영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된다. 그러니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고 회의를 통해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게 어떻겠니? 내가 그동안 너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방식을 옆에서 지켜봤을 땐 항상 직원들과의 소통을 우선시했단다. 그건 그때 방식이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100의 능률을 올리는 반면 한 사람은 10의 능률을 올린다면 그건 잘못된 운영 아닌가요? 월급은 둘 다 똑같이 받아가면서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자신들을 내쳤다고 불만들을 가지겠지만 그건 반대로 생각해야 할 문제죠. 자신들이 회사에서 그동안 놀고 먹으면서 공짜로 벌어먹었다고 생각해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영 손실 아닌가요?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들은 내치는 게 요즘 시대에 맞는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경영권이 저에게 있는 만큼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로 다음부터 찾아오신다면 저는 다음부터 어머니 얼굴도 안 볼 겁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어머님은 회사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능률 대비 적자가 너무 많아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결정을 내린 건데 어머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영지 씨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병실에서 아버님 수발이나 드세요. 생활비는 알아서 챙겨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면서 개념 없이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일이 바쁘다며 빨리 나가달라고 저를 째려보는 며느리에게 남편이 말한 그 눈빛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뒤에서 아내가 잘 이끌어줘야 하는데 며느리의 눈빛에는 오로지 돈만 보고 있는 욕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를 밀치며 내쫓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상태로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로 향했어요. 한순간에 힘들게 쌓아온 남편의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며느리와 똑같은 눈빛이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앞이 막막했어요. 그렇게 병실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작은 며느리와 작은 아들이 남편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며느리는 남편 몸에 손과 발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알게 됐었죠. 남편이 왜 둘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남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며느리 또한 정말 진심을 다해 뒤에서 잘 이끌어주는 모습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결과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오열을 하고 있자 작은 아들은 저를 부축해주며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래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조사 중이라며 회사에서 누군가 저지른 일인 것 같다며 사고 낸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를 진정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하루빨리 모든 걸 되돌려 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옆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며느리와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한테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고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기도했고 모든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만 바랄 뿐 다른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녁 만찬이 열리는 장소의 문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자리에는 양가 집안 모두가 참석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임원분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고 정신은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작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태운 다음 그곳으로 향했어요.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큰아들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되었고 큰 며느리 임신했다는데 그 자리에 불참한다면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참석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큰아들은 참석해줘서 고맙다며 건배 제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간에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저희 앞으로 다가왔고 큰며느리는 남편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한마디 건넸어요. 우리 아버님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지금 영재씨가 회사 이끄는 모습 봐야 할 텐데 아직도 변화된 건 없으신 것 같네요. 말도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적자가 아닌 흑자로 바뀌었으니까요. 이게 다 뒤에서 내조를 잘한 제 덕분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서방님 지방으로 발령 난 거 알고 계시죠? 아버님 사고 난 배우에 대해 조사한다고 회사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아 제가 지방으로 발령 내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참에 그곳에서 좋은 결과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회사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겠어요? 얘야, 여기가 이런 자리였던 거니? 그냥 너 임신했다고 하니까 축하해주려고 온 자리인 거지. 서로 헐뜯으려고 온 건 아니란다. 왜 이렇게 가족 간의 사이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서로 위해주고 회사가 잘 커갈 수 있게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괜찮아요, 어머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지질렀다고 또 건드릴 거 알고 있었거든요. 괜히 찔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 남편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버님 사고만 안 났어도 경영권은 저희 영민 씨한테 넘어갔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버님이 사고가 났을 당시 계획했던 범인을 잡았기 때문이죠. 작은 며느리가 갑자기 범인을 잡았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순간 큰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다른 임원들과 대화를 하던 큰아들도 놀란 듯 저희가 있는 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작은 며느리 안사돈이 저에게 상자를 건넸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붉게 물들어 있는 장갑 한 장이 있었고 녹음기와 서류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장갑이 누구 거인지 알 수 있는 서류였고 붉게 물든 장갑은 저희 남편의 혈액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큰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진 큰 며느리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장갑이 며느리가 끼고 있던 장갑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였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틀어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엄청나게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계획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내 위치가 위협을 받고 있어.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일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나한테 투표권이 더 많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계획한 게 뭔데? 일단 내가 사람 하나 섭외했어. 절대 입 열지 않을 거야. 그 집안 딸이 치료비가 없어서 지금 급한 상태이거든. 섭섭찮게 돈을 준다고 하니까 덥석 물더라고. 뭐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내가 따라가서 사고 난 현장 확인을 하긴 할 건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도 상관은 없다고 했어. 기회는 한 번뿐이니 내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할게. 당신은 집에서 내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 둘의 대화가 녹음된 장소는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있었던 회장실이었고 둘은 회장실의 자리를 바라보며 나눴던 대화 같았습니다.
저도 왜 그곳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건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 책상에 녹음 기능의 버튼이 있는데 둘이 대화를 나누며 계획하던 도중 책상에 있던 녹음 버튼이 눌렸고 그걸 알지 못했던 둘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 사고 같다며 넘기려 했지만 작은 아들이 회장실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책상에 녹음 버튼을 아무 생각 없이 눌러보는 순간 엄청난 대화를 듣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며느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맥박을 확인했고 그 장갑을 길 건너편 도랑에 던졌는데 녹음된 내용을 듣고 다시 현장을 찾은 작은 아들이 장갑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만찬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신들은 아니라며 발뺌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물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빠르게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려고 문을 여는 순간 형사들이 들어왔고 큰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그런 거 아니라며 난리를 치자 갑자기 제 옆에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충격적이게도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 몸은 비록 불구가 되었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놈들이 범인이라며 당장 잡아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자 큰아들과 며느리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연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이 정리가 되었고 충격적인 계획을 저지른 큰아들과 며느리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17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큰 며느리는 유산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네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의 끈질긴 노력 끝에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그게 큰아들과 큰 며느리의 계획이었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큰아들에게 면회를 한번 갔었는데 모든 건 자기 아내가 시킨 거라며 뒤에서 자기를 조정했다고 자기의 잘못은 부인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제안을 듣고 받아들이고 결정한 건 자신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며 두 번 다시 부모님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길 바란다는 엄마의 마지막 말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영권은 작은 아들에게 돌아갔고 회사는 다시 예전처럼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능률이 좋은 사람이건 부족한 사람이건 모두 회사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있고 한 가족이라며 잘 되건 잘못되건 그건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결정되는 거라며 회사를 이끌어갔고 큰아들이 흑자라며 자랑했을 때와 다르게 몇 배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남편은 열심히 재활치료 중이고 다행히도 혼자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좋아진 상태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왔다고 이렇게까지 집안이 무너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결혼한다고 인사 온 며느리 혹은 사위를 보셨을 때 정말 아닌 것 같으면 단칼에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되지만 아들의 검은 속내 또한 알지 못했던 것도 부모의 잘못이죠.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고 큰아들에게도 그만한 벌을 받고 저희를 원망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